사회를 맡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팬심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김홍중 선생님의 글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항상 자극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조금 전에 화장실을 갔더니 시대에 남자 화장실인데요. 시대에 뒤처진 선생만큼 불쌍한 걸 없다는 걸 딱 떡하니 우리 사회에 너무 이거 프레셔가 심하다는 생각을 화장실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김홍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또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이론들을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해체를 한 후에 굉장히 적합한 현실 구조에 적응하고 그것들 풍부하게 보여주는 데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왔고, 고전이라는 게 과연 고전이 뭐냐라는 걸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고전이라는 게 제목은 들어봤으나 읽어보지 않은 책,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고전이라고 해서 이런 기회에 이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1920, 30년대 그 독일 이론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서 가끔 저희 언론정보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요번에 나온 AI 관련 새로운 책을 읽어봤냐 그래서 안 읽어봤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한 눈치로, 나온 지 2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안 읽어보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좀 존심이 상해가지고 학생한테 너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읽어봤냐 그랬더니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나온 지 2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모두 허리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고전 강독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실 우리 김홍준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킨다면, 이곳 사회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치시고 2005년에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언어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대학에서 재직하셨고 2010년부터 이곳 사회학과에 부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사회비평, 사회이론, 사회와 문화와 사회 등 주요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맡으셨고요. 선생님의 요즘 이제 서울 리뷰 오브 북스의 편집위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에 9호가 나왔죠. 아주 짭짤한 글들이 김홍준 선생님의 논문과 함께 짭짤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홍준 선생님 물론 분야는 사회학, 이론, 문화사회학, 문화 및 예술사회학이고, 오늘 말씀하실 브루노 라트로, 가브리엘 타르드, 피에르 부르디에 등 다양한 학자와 그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인류세와 포스트 휴먼, 파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도 그래서 인문대에서 영화하면서 파국의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벨라 따르라든지 그루자 아키라의 영화를 하셔서, 오늘 저는 그 강의도 너무 흥미롭게 들어서 이번 주는 김홍준 집중 공부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이 하실 고전 강좌 세미나는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해야죠. 어떻게 규정하는가 자체가 저희가 고전에 있는 이미 출발일 텐데요.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하신다는 거를 이제 한윤서 선생님한테 들은 다음에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브루노 라투르의 이 고전이 프랑스 주류 사회학에서 인기가 없었죠. 그것은 바로 근대 사회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회학과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그 저서였기 때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생님은 아마 내부 구벌자의 입장으로서 역할까지 이제 맡으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약간의 안쓰러움도 느끼면서, 이제 사회학의 건물이 이제 리노베이션을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는데 상징적으로 저희가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사회학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전을 통해서 얘기할 때 김홍준 선생님보다 더 적합하신 사회학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영철 선생님 밖에 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자리 이쪽으로 좀 오시라고.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네,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네, 여기. 네, 지금 오시는 분은 요번에 영어 연구가 새로 오신 신영철 선생님. 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좀 위에. 네,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간단히 알고 올리시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소개를 할 필요 없이 그럼 김홍준 선생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평소에 늘 같이 대화 많이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우리 강재호 선생님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부끄럽네요. 이게 뭐저 그냥 평소에 연구하고 작업하던 거 가져와서 좀 발표를 이제 늘 우리 제 밑에 같이 공부하는 우리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것들, 세미나에서 늘 얘기 나누는 것들 이런 걸 좀 가져와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준비를 하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론적인 흐름들 여러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아마 브루노 라뚜르가 특히 뭐 좀 홍성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이 브루노 라뚜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가르쳐 오시고 하신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렵네요. 자리가. 그런데 이제 좀 용기를 내보자면 어쨌든 이제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알아 나가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때가 또 속도가 붙잖아요. 중간에. 제가 약간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뚜르를 처음에 들어갈 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때는 프랑스 학교는 굉장히 브루디유 선생이 또 카리스마가 있고 또 이렇게 인성이 좀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뚜르 선생은 오랫동안 밀려 있다가 프랑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의 20세기 후반에 주된 그 성향과 라뚜르의 연구 방법이나 그리고 라뚜르가 기대고 있는 철학적인 자원 같은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인정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한 서너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2006년인가에 시앙스포라고 하는 내로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읽히게 되고 얘기된 것이 한 10여 년, 1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직 탐구할 게 많은 굉장한 사회학자, 철학자, 인류학자, 뭐라 규정하기 어려운 이제 저는 사회학이 배출한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에 한번 휘말리면 사실 니체나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휘말아 갈 때의 그런 힘에 휘말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강하고 저항하고 싶고요. 그러다가 이제 휘말려 들어가면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저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자격으로 휘말린 자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이게 혹시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옆으로? 혹시 계십니까? 엔터를 좀 눌러. 이게 안 넣히네.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오늘 기계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게 제가 쓰던 게 아니어서 잘 이항적인 게 모르겠는데요. 아니라 다항이 되니까 더 복잡하게 돼가지고. 라뚜르 강의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원래 테크니컬 글리치가 항상 조교 선생님이 어디 가셨는가? 어디 가셨을까요? 저도 이게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좀 아주 그냥 쉽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면 제가 좀 일 걸리는 거 같죠? 그거 이야기를 가져와요. 풀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좀 소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라뚜르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직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이제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인트로덕터리한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누르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예, 그냥 됐네요. 이걸로 이제. 하셔도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글을 몇 개 썼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하되 이제 Reassembling the Social이라고 하는 사실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굉장히 흔드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좁게는 사회학, 넓게는 사회과학을 지금 이 시간에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책을 염두에 두고 여기 꼭 국한되지 않고 라뚜르를 역시 부르디유 사회학과의 그 대립구도에서 이해하는 게 좀 쉽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평적으로는 그렇고요. 수직적으로는 이제 가브리엘 타르드라고 하는 19세기 후반에 에밀 듀르케임에 의해서 좀 억압됐던 놀라운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타르드와 그를 재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들로에즈입니다. 들로에즈 가타리의 분열 분석이라고 하는 70년대 한 10여 년간 실험됐던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탐구해 가야 하는 과연 그걸 사회학을 할 수 있는가? 분열 분석을 사회학을 방법으로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라뚜르가 20대 때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라뚜르는 생각보다 인문학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적 배경의 밑바닥에 정통 인문학과 프랑스 철학이 숨어 있고요. 그거를 10년간 20대 때 10년간 그거를 가지고 30대가 들어가자마자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작업에서는 그것들이 다 숨어 있는데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많은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왜 고전으로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을 혹시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냥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20세기의 문과 학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문과 학문이 배출한 가장 좋은 두 권의 책을 꼽자면 그 책이 아닌 책들이죠, 사실은. 저 발터 베냐민의 그 파사전베르크와 들레즈 가타리의 그 천의 구원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사실은 이제 묶인 거는 80년대인데요. 써진 거는 27년에서 40년까지고요. 저 사이에 이제 사실은 제가 라뚜르를 이렇게 공부해 갖고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좀 더 오래전에 좋아했고요. 많이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들레즈는 본격적으로 읽은 것은 베냐민 읽은 것보다는 조금 더 최근입니다만, 라뚜르는 47년생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그 분들, 되게 25년에서 30년에 태어났던 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뒤집을 수 있는 거리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고 무례한 느낌을 줄 정도의 유머를 구사하면서 앞선 세대를 가차없이 뒤집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좋거나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이걸 공격하지? 이게 너무 심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통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자기가 정말 어렵게 고민하던 부분을 이렇게 파괴시키면서 새로운 걸 보여주는 느낌을 갖고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최초 들어간 학과가 철학과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자들이 전공이 사회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사회학은 그 힘이 나올 때는 그 사회학 이런 순수성에서 나오지 않고 자연과학이나 철학, 혹은 심지어는 경제학, 이건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 하이브리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종에서 있었고 프랑스 파리 중심의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저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르드나 들레즈나 라뚜르 모두 지방 사람들이었고요. 중앙엔 누가 있었냐면 구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콜 노르말 나온 진짜 엘리트들. 그래서 푸코랑도 오래 친했는데 들레즈 같은 경우에 들레즈가 에콜 노르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꼴레주 드 프랑스 추천을 안 했어요. 푸코가. 어차피 올려봤자 잘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단아들입니다. 실제로는 학계에서. 그러니까 부르디유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장의 그 변방에 있는 양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먼저 넘어가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많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이게 메이저 워크가 대충 이렇고요. 이제 이거 나누는 분도 있고 그냥 쭉 연결해 가는 분도 있는데 아마도 최근 작업들,
특히 이제 그 가이아나 인류세나 생태 정치 생태학을 얘기하는 작업들에서는 약간 느낌을 다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프랑스의 저 부르디유 선생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이론적인 종합 작업이 라뚜르에게는 처음부터 아주 노골적인 그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르디유 선생이 기본적으로 보여준 거는 뒤르켐이 보여준 거를 미학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 같은 건데요. 자살을 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내밀한 나와 나 사이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에 소셜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것을 뒤르켐이 이제 19세기 말에 보여줬다면 미적 취향, 그러니까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뒤집으면서 미적 취향이 선언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독특한 프랑스 통계를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하고 같이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보여줬는데 라뚜르는 그런 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의 소셜 같은 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저렇게 되면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몽적 학문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것과 같이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존재가 돼요. 메타적 위치에 설 수 있는데 라뚜르는 그런 메타적 위치를 거부합니다. 개미를 연구하는 자가 개미들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 봤냐? 그냥 연구한다,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택시를 모시는 분들한테, 혹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냥 보고 배워라. 이런 이제 시니컬하죠. 예,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사회학자들도 그런 행위를 상당히 이제 그렇게 보고요. 저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오늘 오신 저 홍성 선생님께서 아주 정말 오래 전부터 이미 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정말 명쾌하게 그 핵심을 사실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그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김완석 선생님과 홍성 선생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 라뚜르를 이렇게 쉽게 접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는 라뚜르를 그런데 그 종적으로 20세기 사회 이론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21세기 맥락에서 타르드, 들레즈, 가타리, 라뚜르로 이어지는 저 라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렇게 되면 뒤르케임, 푸코, 라강, 부르디유 라인과 제가 볼 때는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이 생깁니다. 저게 이제 사회학자 개인으로서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방치시켜놨습니다. 저건 그냥 잘 모르겠다. 엄마 아빠 싸울 때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철학적으로 건너갈 수 어려운 간극이 있고 푸코가 20세기가 들레즈의 시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21세기가 들레즈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 이론을 사회학이 생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라인은 우리가 이제까지 늘 공부해오고 배워왔던 그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라인이 아닐 가능성, 그 라인이 그 파리 중심의 엘리트 구조주의자들이 억압하고 잊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방에 떠돌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됐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됐던 저 라인의 끝에 라뚜르의 액터 네트워크 티오리가 위치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뚜르의 네트워크 개념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서도 많이 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적으로는 바로 이 책에서는 자신의 네트워크 개념의 뿌리는 디드로의 달랑베르의 꿈이라는 저서고, 저 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카르트와 다르게 그 연장체와 지성체 사이를 이렇게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연결하려는 되게 그 바이탈리즘적인 생기론적인 논의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네트워크란 단어가 한 30여 차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영리 사회학이 써오는 네트워크 개념과 자신의 개념을 이제 분리를 시키고, 그렇다면 액터 네트워크 티오리라고 하는 저 일종의 방법이자 이론이자 프로그램은 이게 사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 이 얘기는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몇 차례 일종의 아하 모먼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좀 이제 뭐 넓게 봐서 문과 학문을 이제 공부해온 그 축적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을 조금 근저에서 이렇게 다른 픽처를 주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네트워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여기로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뚜르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개념이 뭔지 조금 잘 모르시겠다면 차라리 들레즈가 말하는 리조미나 아장스망을 생각하시면 더 쉽겠다. 그것도 어려운 개념이지만 대중을 위해서 들레즈가 예를 든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중세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커리커처하게 말하자면 만약에 막스 베버한테 중세를 연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연구하십니다. 기사 계급을 연구하십시다. 그럼 베버 선생은 이제 기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물었을 거예요. 의식을 물었을 거예요. 세상 어떻게 봤나, 그죠? 프로이트 선생이었으면 정신 분석을 했을 거예요. 기사의 꿈도 분석하고. 짐 메리였다면 이제 기사와 뭐 연인의 그 인터액션을 봤겠죠. 그죠? 하버마스였다면 이제 기사 시스템의 커뮤니케이티브 액션과 이제 이걸 봤겠죠. 푸코였다면 기사 통치성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레즈의 천재성은 뭐냐면 다 좋은데 기사의 본질이 뭐냐? 기사는 이 순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등자라는 건데 발로 속도를 조절해서 말을 조절하니까 이제 팔이 자유로워지고 팔에 창이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와 동물과 인간과 창이 결합됐을 때 기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이런 존재들이 전투 형태를 바꾸고 그것이 사회 기계를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기사제도 등등 중세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의식 이런 거로는 전혀 안 잡히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어셈블리지들 엮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 어셈블리지는 여기에는 이 기사의 의식도 엮여 있겠죠. 기사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있겠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게 엮여 있는 거예요. 저 안에. 훈련 방식도 있을 테고 뭐 라틴어 뭐 성경도 있을 테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기사인데 실제로 분열 분석적으로 보면 분자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엮여서 움직이는 하나의 망이에요. 망. 저런 게 액터 네트워크. 그럼 왜 액터냐? 사람 머리나 머릿속에 있는 레셔널리티나 여기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드는 예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사회운동을 할 때 많은 경우 나중에 물어보면 왜 시작했어? 그러면 잘 몰라요.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나중에 가서 성찰적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잘 몰라요. 이유는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는 이게 실체가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일종의 전염입니다. 모방 전염 같은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에요. 성령 같은 것이에요. 성령. 이게 확 오면 그냥 휩쓸려서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제 생각에. 가이스트는 자본주의 성령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베버가 영국 감리교를 연구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제 켈빈주의가 엮여가지고 마치 무슨 시스템이 저쪽에 있는 것처럼 봤지만 열심히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 정동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럼 정동은 이런 어셈블리지들을 만들어내면서 액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까지 어떤 변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라뚜르가 볼 때. 소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거는 저것들이 굳어져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언제든 흩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러니까 존재론이 있는 거죠. 라뚜르한테는. 뭐가 있는 거냐 사회 세계에. 마이크로 매크로? 없다. 여기 이게 마이크로 매크로가 어디 있어? 대장장이와 연결돼 있을 거고 그 테크놀로지와 연결돼 있을 거고 또 마이닝의 수준과 연결돼 있을 거고 컬처도 연결돼 있을 거지만 그런 거는 이 안에 다 접혀 들어와 있는
folded into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어딘가에서 듀르케임 상상한 것처럼 중력처럼 사회가 저 위에 떠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자살을 이렇게 조율하고 픽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관점입니다.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뚜르가 저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을 탐독한 철학자들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고요. 제가 놀랬던 것은 라뚜르가 20세 후반에 이미 자신 철학의 많은 부분을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73년에 자신의 그 회고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니체를 엄청 탐독했다고 하고요.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읽었다는데 거의 그 즐거운 지식 같은 경우는 거의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때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놀랍게도 데리다입니다. 네트워크가 데리다의 차연 개념 같은 거 갖는 차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퍼져나가는, 연결돼 나가는데 이 연결들이 반복이면서 원래의 연결의 그 원래의 것과 차이나는 계속되는 반복의 연결을 가져와야 된다는 점에서 연기되면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데리다적 발상, 왜냐하면 시초의 그 오리지널한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발상하고 되게 유사하고 실제로 많이 읽었고 75년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읽은 것은 앙띠오이디푸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차이와 반복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이제 화이트헤드에 대한 이자벨 스테너스를 통한 그리고 이제 에티엔 수리오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를 읽고서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를 쓰고요. 2010년대에 그 미셸 세르하고의 관계는 워낙 돈독하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따르드를 들레즈 이후에 발견합니다. 저게 브리노 라뚜르라고 하는 이론 기계의 이론 어셈블리지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라뚜르는 하나가 아니에요. 라뚜르 액터 네트워크고요. 그 액터 네트워크를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마 그 중에 하나 재밌게 봤고 최근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66년에 이제 20살로 그 디종 대학에 들어갑니다. 저 디종 대학에는 원래 그 가스톤 바슐라르하고 루시앙 페브르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전통이 있는 동부에 있는 도시예요. 저기 이제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저기서 결정적인 인물을 한 사람 만납니다. 앙드레 말레라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원래 기독교 저 가톨릭 신부였는데요.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종을 하고 나서 루돌프 불트만의 그 신학사상을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트만이 누구냐면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보게 되었는데 하이데거랑 같이 마브루크 대학에서 1920년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신화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뭐 우주론적 신화 뭐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캐리그마,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 예수가 했던 말 몇 마디를 찾아내려고 했던 욕망을 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폼 크리티시즘이라 부르는 거예요. 유명한 그 양식 비평이라는 거. 독일어로 이제 폼 게슈터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트만을 열심히 본 거예요. 저때 우리 그 데리다 선생도 보고 뭐 들레즈도 보고 짬뽕이 됐는데 불트만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보는데 이 양반의 욕망은 이제 다 걷어내, 쓸데없는 거 다 걷어내고 정화시키고 진짜로 오센틱한 진짜 서너 마디만 아람어로 했겠죠. 아람어 예수가 그 당시에 찾아내요. 근데 라뚜르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래서 못 짤 건데 뭐 말하자면 뭐 사랑해 이런 5개의 예수의 말이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고된 노력을 통해서 다 네트워크 이 연결망들 다 걷어내고 들어간 그 진짜가 뭔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반대 아니야? 기독교라고 하는 건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들이 이상한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 중에서 휩싸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 불어서 휩쓸려서 배신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죽고 그 다음에 막 이방인들한테 퍼지고 이 연결망 전체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0대 때 저걸 뒤집어요. 나중에 회고를 하는 건데요. 불트만을 뒤집었다. 뭐냐? 기독교는 네트워크다. 기독교는 정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연결, chain of mediation, 말들의 mediation이자
믿겠다는 마음의 미디에이션이겠죠. 거기는 이상한 것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존재론적 변신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라투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존재하지 않던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종교가 어떻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한 인간의 3년의 공생애와 짧은 말들과 그 옆에 붙었던 제자들과 그들이 떨어져 나가 탈영토화 됐다가 다시 재영토화 되면서 진짜 강력한 전사들로 나타나서 국경도 없애고 언어도 없애고 지중해로 퍼졌다가 동아시아까지 온 거예요. 김대건 신부까지 오고 지금 우리 서 있는 거죠. 자본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본다는 게 재밌는 게 우리 흔히 자본주의 하면 이제까지 사회과학의 슌페터건 베버건 뭐 브로데리건 전부 영역으로 봤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자본주의예요. 미국 땅 전체가 자본주의예요.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들레즈나 라뚜르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네트워크야. 베버가 맞죠? 수도원에 먼저 있었어요. 수도원들의 점처럼 있다가 근대 시장과 만나면서 선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촘촘한 거미줄처럼 돼 있기 때문에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들어가 보면 잠자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꿈들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어린애의 숨결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본주의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넓은 곳이. 자본주의 아닌 곳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그 개념의 무게에 눌려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지라는 질문 자체가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 던져진 거예요. 아닌 것이 얼마나 훨씬 많은데 아닌 것이 네트워크는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고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되고 아프리카인들 계속 가르쳐야 되고 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본주의 안에 포섭시켜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런 거예요. 공화주의, 민주주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학이 다루는 개념들을 조금 이상한 각도에서 이게 굉장히 듬성듬성한 거네. 이게 만들어진 거네. 팩트네. 그러니까 불어로 팩트는 페흐, 파세레, 파체레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니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퍼졌는데를 거꾸로 추적하는 게 ANT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위자들의 라인들을 다시 거꾸로 따라가야 돼요. 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라인들을 따라가야 돼요. 왜? 라인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지도 제작입니다. 지도 제작. 근데 같은 시기에 또 재미나게 봤던 그 라뚜르가 심취했던 자가 저 샤를 빽이라고 하는 문제적인 프랑스의 철학자 시인입니다. 저 양반 책이 이제 여기 세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박사과정 때 베냐민 때문에 좀 읽었었는데 제 불어 실력으로는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면 말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문체를 실험한 사람이에요. 후코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팩이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들레즈한테 진짜 미친놈이야. 들레즈가 아니 무슨 얘기야 왜 미쳤다는 거야 그랬더니 스타일을 만들었잖아. 스타일 만들었잖아. 그래 멋져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반복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원래 라뚜르가 기독교가 가톨릭인데요. 집안도 그렇고 73년에 그러니까 20 몇 살 때 저 글을 발표해요. 왜 빼기는 반복하는가. 저게 이제 라뚜르가 처음 발표한 최초의 글이고요. 75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하려고 백방을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유는 한부가 남아있대요. 한부. 뚜르 대학의 신학 논문인데 근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티모티 하울스라고 2018년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양반이 가서 떴어요. 이거를 스캔을 했고 스캔을 다 하고 나니까 라뚜르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배포하지 말라고 싫다고 이렇게 했대요. 내용이 뭐냐 성서 마가복음을 불틈한 방식으로 보는 게 1장 2장이 샤를 빼기에 클리오라는 책을 보는 게 2장 3장이 헝가리 감독의 영화 분석이고요 4장이 생존 페르스라고 하는 시인 분석이고요 5장이 사랑이 뭐냐예요. 사랑의 경우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게 라뚜르입니다. 75년이에요. 75년에 어딜 가냐면 실험실로 들어가잖아요. 75년에 아프리카에서 에트노그래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5개를 관통하는 테마가 레퍼티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는 네트워크 하면 다 공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빼기와 데리다를 통해서 왜 네트워크는 만들어지는가, 왜 반복되는가, 이거를 20대 초반에 라뚜르가 이 글에서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20대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반복과 차이라는 들레즈 글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들레즈적이지도 않고 니체적이지도 않은 반복 개념, 키에르케고르적이지도 않은 반복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감명하면서도 뒤통수를 때리던데 반복되는 것만이 소중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젊은 라뚜르의 그 뭉툭한 가공되지 않은 언어가 주는 반복에 대한 새로운 인라이트먼트였습니다. 반복되는 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생명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박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빼기의 문체를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그건 단순한 문체가 아니라 저건 빼기의 사상이다, 철학이다, 반복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기독교로 또 끌고 갑니다. 자기 관심은 기독교였어요, 20대 내내. 그러면 기독교에서 관심 뭐냐? 예수가 어떻게 김대건까지 오냐는 거예요. 조선의 농민들에게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람어로 만들어졌는데 게다가 우리만 완전 다 여긴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라뚜르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불투만을 뒤집었듯이 빼기를 통해서 반복되고 퍼져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변형된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조선말로 번역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반향을 못 미쳤을 거예요. 농부들에게. 우리만 완전히 변형돼서 항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될 때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배신되어야, 그 메시지가 배신되어야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투만과 폐기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받았고 그것의 핵심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안 넘어가지네요. 예수를 라투르가 뭐라고 보냐면 예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역사적 인물로 봐서도 안 되고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반복되는 매 순간에 그를 믿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20대 초반에 합니다. 사건의 철학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트만과 쉘 빼기를 가지고 들어갔던 20대의 거의 모든 네. 선생님 제가 얼마를 더 쓸 수 있을까요? 끝났죠? 오늘 총중에 그래도 대충 주셔야지. 저희가 1시간 했었는데 아직 선생님.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20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충 감을 잡으셨죠. 네트워크가 뭔지 모르면 생각해 보세요. 그 골고다부터 그 연결선들이 수직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도 없고요. 무의식도 없어요.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심지어는 구조라는 개념도 그렇게 봅니다. 라뚜르는. 그거는 레비스트로스 연구실에 그의 노트 위에 써졌던 글자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저 제자한테 전달됐겠지. 그래서 브라질에 누구에게 전달됐겠지. 그게 우리 구조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가 아니야. 아래도 아니야. 아주 플랫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평면 위에서 그 요소들이 건축되고 구성되고 연결되어 간 선들을 추적하는 거죠. 그 추적을 잘 보여주면 납득하는 거예요.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권총을 당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회학이라는 예를 어떻게 설명하죠? 김재규의 MBTI를 물어야 되나요? 우리 원인을 찾잖아요. DNA? 젠더? 그죠? 우리 자꾸 바깥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라뚜르는. 그 질문에 정말 잘 대답하는 거는 총 어디서 샀는데, 왜 그때 발사 안 됐지? 총알이 뭐였어? 김재규가 그때 간이 안 좋았다 그러면 병원 어디 다니고 있었어? 전날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 들었어?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셜록 홈즈예요. 탐정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기호와 그 작은 물질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으로 해석하기 전에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연과학자. 과학은 라뚜르에 의하면 숨겨져 있는 자연의 진리를 보거나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자를 분절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홍석 선생님이 계속 탐구하셨던 실험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라뚜르가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보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자도 얘기하지 못했던 바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비인간들이 어떻게 사회로 들어오는가, 비인간이 어떻게 존재자가 되는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연결망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할을 미치는가. 이거를 발견한 게 이제 파스테르 연구에서부터입니다. 3권을 남겼는데요. 파스테르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ANT라고 하는 것을 라뚜르가 어떻게 보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 꼭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면 읽어보셔야 되는 게 84년에 Pasteurization of France입니다. 저 책은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뒷부분이 이제 E-reduction이라고 자신의 철학을 단상 형태로 쓴 거예요. 환원, 비환원이죠.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인데 그걸 73년에 고속도로에서 깨달았다고 이제 약간 구라를 칩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뭔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왜 모든 프랑스 철학자들은 전부 막 뭐 기표를 찾고 뭐 가톨릭은 전부 뭐 신으로 가고 뭐 왜 물리학자들은 전부 뭐 아톰으로 가고 빅뱅으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 이 먹물들은 전부 리덕션만 하려고 한다. 미치겠다 하고 차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거나 말거나 갑자기 깨달음을 얻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이 리덕션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 환원되지 않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사물들이 갑자기 해방된 것으로 보였다. 지적인 그런 그물들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되게 시적이죠. 인문학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시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모든 행위에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저 사람들이 라뚜르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생각들과 연결들과 영향들이.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한테 중요한 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많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재미난 게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게 하나는 처음에 전쟁과 평화 얘기를 해요. 톨스토이에. 이상하죠. 사회과학 저서인데 과학인류학 저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전쟁과 평화 얘기를 하냐 소설 얘기를 하냐 이제 행위자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쿠투조프라고 하는 장군을 영무시하고 이쪽에서 나폴레옹의 영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되게 그 두 인물의 전략이나 이제 총체적으로 조율된 어떤 오케스트레이트 된 걸로 보는데 실제로 톨스토이의 소설에서는 그 과정에 수많은 행위자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각 연결마다 이 체인 오브 커맨드가 작동 안 해요. 뭐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 말하자면 어떤 단일한 의지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조율하는 그런 그림이나 구조적으로 뭔가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컨틴전트하고 어떻게 보면 사건적인 그런 우발적인 것들이 수많은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목소리 속에서 라이프니츠 모나드로지 같은 거예요. 어느 모나드도 다른 모나드를 제압할 수 없는 거죠. 다 같이 공존하는 퍼스펙티브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내려면 저 정도 볼륨에 저 정도 이야기가 사회학에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라뚜르한테는 저게 라뚜르와 부르디유가 크게 다른 점인데 부르디유는 예술 작품과 소설이나 영화를 사회적인 걸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다. 라뚜르는 그 힘을 흡수해서 거기서 배운 기호학으로 사회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한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영화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설을 읽는 거예요. 왜? 기호를 가지고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테크닉이 축적되어 있는 게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마스한테 큰 영향을 받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게 조금 오른쪽인가요? 제가 옆에서 아이고, 시간을 빨리빨리 넘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라뚜르가 저서에서 수행한 것은 어디 참여 관찰이나 무슨 이제 우리 흔히 ANT 하면 비인간이니까 이제 어디 먼 곳에 가서 특수한 무슨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실험실이 있었죠 라뚜르한테는 2년 정도에. 그런데 이제 이 저서에서는 그냥 담론을 분석합니다.
그 읽는 거예요. 라뚜르의 방법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의 특이성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건 푸코한테 줬어도 똑같이 읽어냈을 거예요. 푸코는 훨씬 많이 읽어냈겠죠. 저거를 둘러싸고 있는 거 전체를 다 읽었겠죠. 라뚜르는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3개의 저널, 파스투에르가 등장한 3개의 저널만 읽었고요. 그럼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읽어내는 방식에 있었어요. 만약에 푸코였다면 지금은 잘 안 익히지만 지식의 고고학부터 푸코의 그 고고학적 방법을 들여다보면 최대치의 분산 속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푸코한테 말해진 것들에 대해서 최대치의 분산을 놓는다는 점에서 구조주의가 아니에요. 분산이야, 사건들이야. 이건 발화된다는. 근데 거기에 항상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 뒤에 있는 공통의 규칙이나 무의식을, 구조를, 언어화의 구조를, 언표의 구조를 찾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라뚜르는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그레이마스 기호학으로 본 거예요. 기호학에서는 기능적으로 주어의 자리에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그죠? 칼이 잘랐다. 칼은 안 자르잖아요. 내가 칼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 나오기 전에, 근대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 안에는 주어에 비인간이 들어가요. 신도 들어가고 악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레이마스는 그런 존재들을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액터라고 안 하고 액턴트라고 불렀어요. 액턴트. 라뚜르는 실제로 칼이 살아있어서 내가 저걸 잘라야지, 인간처럼 저걸 잘라야지 하는 의도와 합리성을 품고 자른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한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아무 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 발효가 발효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문장은 인류 역사상 2000년, 2300년간, 400년간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던 문장. 여자는 남자와 같다, 동등하다. 이런 문장도 발언되나요? 실제로 느껴질까요? 300년 지나면 훨씬 더 느껴지겠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표가 아니에요. 라뚜르한테는 존재론적인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스탠스가 다른 거예요. 푸코랑 조금 다른 거예요. 푸코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저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저것의 의미나 혹은 배후를 찾는 게 아니고요. 저 말들이 하나의 사물처럼, 희귀한 사건처럼 내가 한 3m 뛴 것 같은 거죠. 절대 안 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술과 시와 소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사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헌법 이런 것도 엄청난 언어 사건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 세계를 보고 저 세계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완전히 이제 사회학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크게 사회학적인 작업들이 그동안 이루어지던 내용을 흔드는 그런 발견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저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근대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계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해요. 사회가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을 계급의 분화와, 그죠? 계급 간의 갈등 혹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혁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그래서 특히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사회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노동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와 대결을 하면서 한 사회를 만들어 갔는가의 관점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뚜르가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거는 사회과학이 큰 성취를 한 거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을 제일 괴롭히던 컨서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감염병. 애들이 죽어가니까.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이거를 통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프롤레타리아트 통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고,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는 거죠. 왜냐면 의학을 공부 안 하니까, 의학사를 안 하고 실험실을 모르니까. 라뚜르가 들어가 봤더니 제3공화정이라고 하는 프랑스 근대, 그 당시에 이제 디르케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현대 프랑스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그 제3공화정의 연대주의나 공화주의 같은 게 나오게 된 근본에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파세테르 실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스테르 실험실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파스테르가 파리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다음번에 좀 잘 되려면 이거 좀 이번 감염병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실험실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 좀 도와줘. 돈도 없고 관계가 만들어지죠. 의사들, 그 다음에 행정관들, 그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쭉 만들어지면서 파스테르가 여러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백신 등등 뭐 면역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단순히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무슨 과학장처럼 저기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고 프랑스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센터에서 연결들을 이뤄나가는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는 마이크로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얘가 여기와 연결되는 순간 그림이 바뀌어요. 게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어디로 가냐면 농부들한테, 가축들한테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알제리로 가는 거예요. 군대가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저런 저널들에서 찾아내요. 어떻게 해서 이 마이크로브가 명명되고 발견되고 저게 어떤 존재들과 연결되고 여기 반대는 누가 있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새로운 제3공화정의 시민들이 누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는 프롤레타리아트도 없고 남도 없고 여도 없고 세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도 없고. 있는 것은 새로운 행위자가 나타나서 이 행위자를 인간의 일부가 길들이고 이걸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서 어떻게 다수 사람들 몸속에 약화된 이 마이크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인간하고 마이크로브 공존체로 살아가게 하느냐는 개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 몸에 저걸 집어넣어야지 안 죽으니까. 파스텔 이후에 우리는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저런 의미의 하이브리드. 말하자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회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고 저 위에 그 위에서 거리에서 본 거 가지고 사회를 얘기한다면 태어나서 엄마가 애를 기르고 먹는 것들부터 우유 파스테라이제이션,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규제하는 실험실로부터 나온 저 방대한 연결망이 깔린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있는 것이 이걸 얘기를 안 하고서 사회라고 하는 걸 저 위에 떠서 얘기를 하는 아니면 개인 행위자를 끌어내거나 그러면서 이거가 새롭게 파스테르가 던진 라뚜르가 던진 그 이제 그림이어서 이제 되게 소략한 저 그림을 보다 보면 사회학이 뭐하는 학문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코로나 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코로나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 그 3년을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회학이 있다면 이들은 지금 이 물질적 현실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퍼져서 어떤 법이 그걸 막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이 현실의 망은 덮어놓고 그 망을 우리가 어떻게 리프레젠트하고 있느냐를 묻게 되는 거예요. 듀르케임의 컬렉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수준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듀르케임한테는. 사회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자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사회는 의견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린 거예요. 사회는 상징이 아니다. 상징자본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브루디유가. 상징적 행위, 상징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그리고 머티얼이라는 말에는 세미오틱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뭘 연구할 것이냐,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몰랐겠죠. 저게 저렇게 바뀌어 갈지라고는. 왜냐면 자기도 이제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저거에 이제 저런 것에 영감을 받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 하나인데요. 저 과정에서 라뚜르가 그 화이트헤드의 프로포지션이라는 개념을 되게 홍성 선생님이 번역하신 판도라의 희망에 특히 잘 나오면서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요. 이 화이트헤드 우리 잘 모르지만 화이트헤드가 나누는 그 여러 존재의 양태들 중에서요.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면 매우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저게 매료돼 있는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뭐냐 프로포지션이. 논리학자들은 it rains라는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를 판단할 때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비가 온다. it rains는 참 이렇게 합니다. 비 안 오는데 it rains F. 스테이트먼트는 참거짓을 다루는 주된 기능을 갖고 있다면 화이트헤드는 그걸 넘어서고자 했어요. 어떻게 넘어서냐면 주어는 현실태인데 김홍중은 근데 수러가 가상인 거예요. 김홍중은 3m를 뛸 수 있어. 이런 문장이 그냥 난센스거든요. 실제로는. 난센스인데 화이트헤드는 이걸 포함시켰어요. 왜?
로봇이 발명돼서 나하고 부착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포지션은 화이트핸드는 아직 언어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프로포지션이에요. 1948년에 그 문장은 지금보다 훨씬 덜 연결돼 있었어요. 지금은 촛불도 거치고 하면서 어린애들도 알고요. 그 문장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강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화이트헤드의 프로포지션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프로포지션도 100% 참이거나 0% 참인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왜? 만들어가기 나름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건 정약용 선생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200년 후에 현실이 돼 있고 글에 써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걸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또는 저거를 이제 사물까지 확장시키는데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고 강화되고 그걸 이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분절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무언가를 실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가상적인 걸 볼 수 있게 하느냐를 만드는 과정에 던져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모든 연구 주제들 다 프로포지션이에요. ANT도 프로포지션이에요. 사회에 던져진. 기봉준과 연결되고 암무개와 연결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연결되면서 라뚜르의 ANT는 조금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Relative Existen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질문이 이거죠. 1864년 이전에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전에 세균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라뚜르. 세균이 있었느냐? 그걸 답을 해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 구성주의자야? 뭐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있었는데 1864년 이후부터 1864년 이전에 있기 시작했어. 이렇게 돼요. 라뚜르와 연결이 결정적이에요. 이해되죠, 뭔지? 그런 아티큘레이션들이 실험실과 아티큘레이션들이 뭐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가장 그 흥미롭기도 하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의미의 중요한 행위자 유형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다 빼고 나서 머릿속에 우리가 사회적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뭐 계급이다 뭐 이렇게 그거 보고 교차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보면 2016년 8월에 2대 시위 진압 직전 이거 여러분들 보셨죠? 유튜브에 보면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뭐 불러요? 다만세 부르잖아요. 소녀시대 부르잖아요. 저게 기사예요. 중세의 기사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왜? K-팝이라고 하는 데서 탈영토화된 어떤 기호를 운동가를 떼내고 그 자리에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마스크를 써버렸어요. 사실은 80년대 같으면 왜 그래? 왜 얼굴 가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굴 드러내. 운동가 불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화염병이 들던 손을 탈영토화시키고 다른 걸 들었겠죠. 그래서 마치 라뚜르가 연구했던 파스테르 실험실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가 1864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아티큘레이트 돼서 존재하게 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됐듯이 사회를 움직이려는 행위자들은 계급도 아니고 젠더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큰 얘기들인 거예요. 실제 행위자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요? K-팝과 마스크와 분노와 이대생과 진압경찰의 어셈블리지. 저걸 어셈블리지라고 부르는 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잠정적 어셈블리지가 나타나서 저런 게 나타나서 괴물 같은, 여기서 괴물이라는 거는 보여준다는 의미의 괴물입니다.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괴물 같은. 뭔가 드러낸.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바깥을 만들어낸 시발탄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같은 꼰대는 뭐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이 누구지? 왜 저게 저항적이지? 뭐지? 그죠? 이 뭐지는 파스테르가 그 희끄무레한 물질을 보고 던졌던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지? 이 그레이 썸띵은? 그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뿌려보고 얘가 이렇게 하면 수축되네, 이렇게 하면 갈라지네 해가지고 한참 가서 끝에 가서 마이크로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위자들이
사회에서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정해놓은 표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건성을 현장에서 관찰하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 진화해 가느냐, 다른 어떤 존재와 연결되느냐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열린 채로 보지 않으면 사회의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회 변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시스템이나 이거는 그것이 변동된 것의 마지막 결과물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나타나는 이름들인 겁니다. 라또르로 치면 이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ANT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들러즈 가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분자적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분자적인 수준 어떻게 가느냐, 이게 큰 질문이죠. 제 생각에 들러즈 가따리는 정신병 실천으로 갔고 들러즈는 비학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던 점입니다. 정치학이 없지 않느냐. 라뚜르는 어떻게 가려고 했냐, ANT가 있는 거예요. 라뚜르한테는. 그래서 이게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 책은 지금 되게 이렇게 파편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을 먹고 집약해서 맘먹고 쓴 책입니다. 맘먹고 쓴 책이고 저 때쯤 되면 라뚜르 선생이 이스태블리시가 돼요. 세리지 라살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철학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일주일 세미나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초대를 받은 게 2006년이니까 드디어 이제 완숙한 철학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이때고요. 그때 나온 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짧게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건 이제 제가 최근에 신보선 선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신보선 선생이 저 드라마 봤냐고 하더라고요. 안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엄청 재밌다고. 그래서 봤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가상인데요. 좋은 행위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나쁜 행위를 하면 점수가 떨어져요. 이걸 관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상 시스템이에요. 되게 공리주의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쉽죠. 그래서 죽을 때 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이 뭐 100점 이상이면 천국으로 가고 총점이 안 되면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뭘 발견했냐면 1550년인가? 그 이후로 천국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뭐 시스템 오류 아니야? 아니면 누가 조작하는 거 아니야? 들어가서 봤어요, 실제로. 드라마상. 봤더니 아무 오류도 없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00년에 영국의 한 청년이 할머니한테 장미꽃을 꺾어가지고 생신 축하해 드렸더니 100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2010년에 뉴욕에 있는 한 청년이 전화 걸어서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 꽃 좀 배달해 주세요 해서 배달 걸었는데 5점이 깎인 거예요. 왜? 꽃이 배달되는 동안 이제 탄소 배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 전화 배달 업체 사장이 예를 들면 뭐 성폭행자야. 그리고 뭐 그 화원이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착취하는 곳이에요. 이거 다 했더니 이제 다 깎인 거예요. 자, 사회학의 행위라는 걸 어떻게 봅니까? 사회학의 유구한 전통에 행위 이론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였다면 똑같아요, 아까랑. 자, 처음에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의도가 중요해요.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요, 행위가. 파슨스? 비슷합니다. 뭐 뒤늦게는 가져왔지만. 하버마스 어디가 의사소통 행위고 어디가 시스템의 행위인지 선이 그어집니까? 부르디유 행위는 장에서 일어나요. 지금 몇 개의 장을 건너가고 있어요. 장들 간에 일어나는 소통은 없어요, 부르디유 행위 이론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인터뷰를 해봤자 안 나와요, 저 행위의 본질은. 저 행위의 본질은 저 망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굴절됐는지,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행위의 의미가 변했는지. 그래서 원인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원인을 찾는 설명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결과가 원인을 굴절시켜요. 다음번 행위가 이전 행위를 굴절시켜요. 저 행위의 연쇄를 정확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 행위자의 의도로 모든 것을 말하자면 피널라이즈 하거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약간 휴먼 센터드된 관점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을 드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라뚜르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행위란 거는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오버테이큰 된다. 항상 누구의 행위를 내가 테이크 오버한다. 나는 내 행위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테이큰 오버 된다. 그 두 번째는 모든 행위는 이벤트다. 아무리 뻔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행위자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풀하고 언제나 서프라이징하다.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행위의 능력과 행위는 분산돼 있다. 한없이 분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비싼 거예요. 만들려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걸 잘 드러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뭐 저 왜 저렇게 해요. 뭐 우리가 지금 저 정책 만들고 할 때는 다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학자도 없고 뭐 언제 저렇게 합니까?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애가 다쳤어요. 이런 엄마가 묻는 거 얘가 왜 다쳤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거냐에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가지고 아니면 크게 듬성듬성 얘기를 해도 계속 물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얘가 다쳤어요? 이건 뭐 운명을 묻는 게 아니고 어느 수준의 구체성 속에서 납득 가능한 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납득할 것인가의 지식을 만드는데 사회학은 행정가의 지식이에요. 원래 서울시장의 지식이기 때문에 저 엄마의 저 질문에 답하는 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21세기 사회학이? 21세기 사회학이 뭐여야 하느냐의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어카운트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라투르는 21세기 사회학에는 필수 통과제전입니다. 홍성욱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나 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유연한 사고고요. 이거를 이제 사회학이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런 어떤 생각의 실험이 우리에게 파문처럼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걸 다시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가야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필수 통과 지점이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쓰신 논문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어떤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실질적인 그 복잡한 이 개념적인 체계가 어떻게 구체적인 지금 현실로 적용될 수 있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근원적인 사회학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도 너무 생생하게 풍부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질문과 바로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들어가는 관계로.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의 그 어너러리 디스커션트가 돼버리신 지금 계속 소환당하신 홍성욱 선생님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하여튼 강연에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초기, 라투르의 초기의 어떤 전 라투르가 사실 종교 쪽으로, 신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잘 안 나오고, 그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근데 뭐 유명한 학자들 중에 자기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신학을 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성경 이런 어떤 말 그걸 보면은 하나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는 라투르가 실험실 생활에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학자들을 봤는데 실험실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쓰는 거다. 인스크립션이다. 실험실은 뭘 하는 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쓴다. 사람이 쓰고 기계가 쓰고 논문을 쓰고 초고를 쓰고 고치고 프린트하고 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본 게 좀 약간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확장을 하면은 라투르가 어떤 의미로 성경의 발견이 첫 번째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하신 어느 단계에선가 비인간의 발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회라고 부르는 거는 인간만의 연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이 세상이다라는 거고 비인간은 상당 부분의 비인간은 자연에서 오는데 그런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 사회와 자연이 섞여 있는 세계. 그런데 왜 자연은
과학자들이 하고 사회는 사회과학자들이 하냐. 이게 잘못된 거다.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나 뭔가 여기서 어떤 종류의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7세기의 발견이라는 거죠. 라투르가 17세기부터 그런 분리가 시작이 됐고 그게 근대성의 핵심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2010년 정도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아의 발견이라는 그 이후부터 나온 작업들은 다 생태와 관련된, 인류세와 관련된, 지구 위기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크게 이제 그런 몇 가지의 이렇게 좀 사상적인 전환 이런 게 있었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선생님은 보셨지만 라투르 자신은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이 뒤에 했던 거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을 보는 것도 허락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안 하고 자기는 마치 그냥 그 소프 연구소에 가서 현장 연구를 할 때부터의 학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기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잠깐 그 입장들이 바뀌는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를 자기가 이렇게 다시 좀 찾는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2014년인가 라투르가 인터뷰한 것에 제목이 전 세계가 STS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제목의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특히 이제 사회과학자들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런 거 STS 혹은 ANT의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ANT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소수겠죠. 당연히 소수인데 그 후자 쪽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는 지루하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기가 싫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고. 근데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 놀랍게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고 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하나의 사상적인 실험 비슷하게 시작했던 이 작은 기획이 이미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라는 지점을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좀 오늘 이제 사회과학계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노드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비판은 특별히 안 하시네요. 많으실 것 같은데. 김홍준 선생님 사석에서 항상 사회학과를 약간 좀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홍성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대에는 자연학과가 있는데 왜 사회과학계는 사회학과가 있냐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사실은 이 논점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교육학 김주영입니다. 예, 많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아티큘레이션의 정신을 좀 살려서 오늘 언급하지 않은 사람 한 명과 개념 하나와 라투르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루만을 라투르가 언급하는 지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라투르가 이제 들어본 바로 사회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근데 이제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이제 저는 계속 떠올리면서 이제 들었었는데 그 부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고, 뭐 루만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것인데요. 라투르의 사회적인 것 안에 혹은 그 바뀔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라투르가 뭐라고 한 것도 좋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대답할까요? 그 사실은 그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책에 중간에 이게 라투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이상한 짓을 종종 해요. 그 첫 번째 파트하고 두 번째 파트 끝날 때쯤에서 자기가 아마 그 런던에 있을 때 그 학생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하고 학생의 대화로 이렇게 마치 소크라테스 문답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한 16페이지 정도 이렇게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라투르가 이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가상 상황이죠. 근데 강연을 듣던 이제 논문을 쓰기 한 6개월 정도 남긴 박사과정생이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연구실로. 선생님 제가 지금 방금 강연 들었는데 질문 있다 하면서 지금 선생님 말대로 하면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설득된 거죠. 설득해서 내가 쓰고 있는 건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라투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루만 선생의 시스템 티어리로 그냥 논문을 써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봤을 때는 그러나 루만 선생을 노골적으로 프랑스 사회학자들을 비판하듯이 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다만 시스템 개념을 루만의 시스템 개념과 좀 다르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루만이나 푸코한테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특수한 레저베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미났던 게 그 대화에 마지막에 이제 자네는 루만 선생을 가지고 쓰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아마 본인의 작업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박사과정 친구들하고 같이 세미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20세기 후반의 사회과학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라투르의 실험실에 대한 발견과 푸코의 파놉티콘의 발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걸 뭐라고 발견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둘은 대비돼서 생각돼야 되는 굉장히 큰 기획이고 근대성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루만이나 푸코 같은 큰 이론가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겸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부르디유 선생한테는 뭐 가차없는 그런 아마 생전에 봤다면 정말 아주 대노했을 것 같은. 마지막에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라투르가 초반 작업에서 뒤르켐 사회학을 우회하다 보니까 그 홉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초기 ANT의 홉스의 리바이어던 개념이 엄청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뒤르케임은 사회 제도나 사회적인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회 계약론 전통을 다 이렇게 밀어냈거든요. 사회학은 사회 계약론이 아니야 하고 이제 그걸 다 밀었는데 라투르는 거꾸로 사회학을 비판하다 보니까 사회 계약론 전통 안에 있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요소들을 다시 가져오는데 그게 홉스였습니다. 그래서 홉스에 대한 논문을 쓰고 하다가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개코 원숭이 사회라는 일종의 이제 비인간 동물 사회에 대해서 연구했던 과학자와 협업을 하면서 비인간 동물 사회들과 인간 사회의 차이와 연관된 논의를 하면서 다시 그런 이제 그걸 가져오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것과 라투르가 접속하는 방식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컬로지컬 폴리틱스라고 해야 될지 폴리티컬 이컬로지라고 해야 될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현실에 특히 인류세와 제2기후 레짐에 개입하려는 실천 내지 이 개입의 시도로 정치적인 것을 자신의 글 안에 아까 홍성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가령 에콜로지컬 클래스 같은 개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작품이.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던 게 클래스는 라투르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주요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잖아요. 근데 클래스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는 적대를 라투르가 설정하는 적대는 지구인들과 인간들의 적대입니다. 지구적 존재, 그러니까 테런이라고 부르는데 근대를 만들었던 이 휴먼들과 거기서부터 이탈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후 난민일 수도 있고 20대 비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동물들일 수도 있죠. 모르지만 인간으로부터 이탈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가이아를 이게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대상으로 삼는 독특한 윤리와 정치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존재들과 이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성이 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 부분의 정치성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제 정치 철학과의 연관을 다시 복원하는 거라면 후반부에는 이제 개입과 실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치성을 특히 에콜로지 문제와 더욱 관련해서 좀 더 가져오는데 이때는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돌려 말하면 이전에 ANT 고유의 연구 안에서 정치성이 무엇이냐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네네. 그 무슨 말씀하신 잠깐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걸로 리어셈블링 하는 게 그러면 네네. 계속 이제 선생님 오늘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씀을 굳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분석적인 풍부함은 이 ANT가 계속 갖고 있지만 저희가 네. 계속 어떤 개념적으로 계속 규범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동안에 그래서 김 교수님이 그러면은 그게 시스템 티오리가 그러면은 어떤 사이버네틱스의 오토포에시스랑 해서 접점이 있다라는 좀 임플리케이션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지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라투르 네. 사실 별로 읽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들어본 정도여서 이렇게 접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생님 언급하신 것처럼 루만이 개념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오늘 강연하실 때 썼던 시스템 개념과는 사실 이제 뭐 거의 뭐 반대쪽에 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거기에서도 지금 여기 세 가지 저는 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루만에게도 다 어느 정도는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단상들 때문에 네. 과연 이제 라투르가 직접적으로 루만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을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네. 제가 뭐 아는 그래도 이론가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여쭤본 그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죠? 저 너무 사회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 맞는 말씀인데 그 계속해서 선생님 뭐 저희가 이제 그것을 뭐 굳이 칼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ANT에서 그런 행위가 계속 어셈블리 되는데 그럼 정치적인 것을 이제 가져왔는데 그럼 선생님은 계속 이 이분법적인 논의를 이제 벗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개인과 집단, 사적인 거, 공적인 거, 기술과 문화 이 모든 이분법을 넘어서는 측면을 지금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인간과 비인간의 그동안에 이제 구별도 넘어서는 ANT로 좀 가시고 근데 그럼 거기에서는 규범성이 정치적인 것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미 이전에 홉스를 선생님 자기가 그러면서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저희들은 규범성 좋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 ANT의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럼 다시 바뀌어야 된다면은 그 질문을 어떤 다른 질문으로 기계적인 형식으로 한다면 파상력을 가진 파괴기계일지 서사기계일지 질문의 형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가스피 예로 한번 얘기한다면 거기서는 규범적인 질문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프로포지션의 형태로 그라마스 기억으로 간다면은 그럼 아니면 다른 형태인 건지 제가 그 점이 좀 정확하게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홍성 선생님이 좀 답을 해주셔야 왜 폭탄 돌리기 가지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그 가스피 살균제 케이스를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그 뭐 쪼이 이런 쪽에서 제 논문을 보고 이제 저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불러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 보시던 분이 강명우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강명우 선생님이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회사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논문이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습기 살균제 케이스에 대한 연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책임이다. 뭐 기업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의 담론 결론들이 되게 나는데 거기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해기자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런 결론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사람들이 있고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런데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 보상해라,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내 연구 결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비인간이 들어오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데 원료로 썼던 PHMG라든지 PGH, 뭐 CMIT, MIT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옥시라는 큰 회사가 아니라 옥시 안에 그 실제로 그걸 담당했던 인물들, 그리고 그거를 서울대에서 테스트했던 뭐 조명행 교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액터들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문제들을 간과했던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걸 쓰니까 애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무시했던 그리고 그 무시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조직 문화의 일부였던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조심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PHMG가 치약에 있다. 큰일 났다. 이 치약 다 회수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난 상관없거든요. PHMG가 치약에 있는 거는. PHMG는 저기 있는 만약에 카페트에 살균제를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건데 걔를 물에다 넣어서 분무를 해서 석 달씩 호흡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로 들어갔다는 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먹으면 토해야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도 안 쓰는 가습기를 우리는 겨울에 석 달, 넉 달을 틀어놓고 써야 되는. 왜냐면 아파트가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 있고, 그냥 한국 온도 때문에 그렇고, 그 바닥에 난방이 들어갈 때도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요. 겨울에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가습기를 써야 되고, 그랬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가장 핵심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 기업에 있는 놈들이 돈 벌려고 나쁜 놈들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들어왔던 사람들의 어떤 제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뭐 이런 것, 그게 이제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여튼 제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그 비슷한 결론이 나왔고, 사실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좀 비슷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한 연구 보고 그 출판하면 욕먹고 그런다. 왜냐면 그 세월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우리의 이해나 이런 것들은 그 뭔가가 있다 거기에 뭔가가 있고 분명히 안 된 뭔가 있고 뭔가 감추고 있고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있고 뭐가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게 그 배를 뒤집어 버렸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많은 유가족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뭐 관련돼서 조사를 했던 사람들 국민 정서이기도 하고 숨기는 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이제 제가 사실 약간 ANT적인 입장을 써서 연구를 했을 때 느끼는 어떤 갈등이에요. 아까 선생님 맨 마지막에 디스트리뷰티드 액션 얘기하는데 행위의 책임성 같은 건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행위의 책임성 같은 건 어디로 가냐 하는 거고 저는 사실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편하겠는데 편하겠고 그런데 그 연구 자체의 결과는 그게 아닌 다른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여튼 대답은 아니고요. 네. 그 분명한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약간 일반적인 사회과학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과학은 또 규범성이 중요하잖아요. 20세기 사회과학이 그런 규범성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괄호치기랄까 그런 게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 같아요. 타르드도 그렇고 들레즈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성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아까 그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던 이대생들이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분자적 정치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치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딘가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성이라는 식으로 정치의 포커스를 조금 변경시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치들이 일어나고 있고 라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 모든 행위자가 다 정치가처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질서가 이루어지냐 이제 이런 퍼즐 같은 게 또 있는 거죠. 가이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정치성의 문제는 사실 뭐 제가 바로 지금 답을 못 드렸지만 아마 선생님과 또 몇 차례 논쟁을 해야 되는 하겠지만 제가 선생님 좀 더 프레스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다면 선생님 그걸 이제 이걸 액터가 아니라 이제 그 기억으로 봐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행위 소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언어로 이제 저희 선생님 이제 언어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묘사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문제로 다시 오는데 그럼 그 묘사가 그럼 선생님이 이제 라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그러면 저희가 고전적인 그런 어떤 그레마스 기호학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헤럴드 가핑켈의 저희가 그 참여적인 그런 묘사의 문제를 하셨다면 그럼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형식으로 지금 그런 정치성을 담아내는 묘사는 거기서 규범성이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규범성이 없이도 이건 시영철 선생님한테 한번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지금 답을 사실 네, 못 생각하시는 하겠어요, 동안 선생님. 제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돌아오면 선생님이 딱 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묘사의 방법에서 규범성이 없는 정치성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 방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선언적인 규범성이라고 할까요? 뭐 미리 어떤 걸 규범적인 이런 규범이 있다, 이런 규범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고 그 디스크립션을 라투르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디스크립션을 정말 잘하면 그게 프리스크립션이다라고 보는 입장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프리스크립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옳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 근데 그것 자체를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라뚜르 개념에 하면 폴딩하는 죽음이 겹친다는 건데 네. 그럼 그것이 없이 개념이 그러면은 행위소가 가능하냐라는 얘기도 다시 저희가 재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어서 확실한 답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뚜르가 파라틱스를 생각하는 것은 일단 브루디우나 루만이나 이런 20세기 후반의 주요한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회 시스템의 한 서브시스템이나 필드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초기에는 특히 기본적으로 모든 액턴트들은 정치적이에요. 심지어는 바이러스도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돌려보면 엄청나게 자기 인트레스 엄청 추구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따르드의 모나드하고 되게 비슷해요. 퍼세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의 그 살벌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 되게 리얼리스틱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성을 행위자 수준으로 넣은 것 같아요. 필드 수준에서 정치란 다른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필드 수준에 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닥쳤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르러먼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고 해서 리바이어던을 만들려고 그래요.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정치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학자들은 되게 정치성이라고 안 부르는 이미 그들에게 규범이 작동한다고 보지만 그거가 없다는 거예요. 파슨스에게 규범이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근데 라뚜한테 규범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인터레스트 추구받기 되게 마키아벨리적이에요. 모든 행위자가. 아주 에고적이고 그래서 셀피쉬 진이 왜 문제냐? 셀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 있고 그래서 내가 있고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다 그런 셀프들이야. 말하자면 이제 그런 점으로 하나를 이렇게 해소시킨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상상해내고 고안해내는 그래서 논란은 뭐 과학자들과 뭐 4개의 경제학자들 이렇게 분야를 해가지고 사실 다시 시스템 티오리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을 사실 1999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답을 잘 아니. 못해줬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플로어에서 같이 받고 답변들을 하도록 할게요. 한 분, 두 분, 그리고 한 분 더, 세 분, 이렇게까지만.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약간 조금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NT 이론으로 보면 사회가 굉장히 복잡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대답을 이제 주실 때 디스크립션이 어떤 디스크립션이 충분히 축적된 프리스크립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복잡계적 작동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과학적 실천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또 액터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벤츄얼리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어떤 그 상황에서 그 디스크립션이 적합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 사회에서 반복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어떤 미세한 다른 어떤 파시티 추가가 된다면 충분히 다른 식의 설명이 또 가능할 텐데, 그런 디스크립션이 어떤 점에서 이제 좀 그런 채무성을 다하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ANT 이론은 그 행위자들의 라인들을 이제 추적해가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는 존재는 그 연결망을 관찰하는 존재는 또 연구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가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이해 능력이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그게 어쨌든 한계로 노정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이 물질 세계를 구성해 가고 있는지를 초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용하지만, 그 초대를 어떤 비인간 행위자를 초대할지 말지를 결정한 결국에는 인간 연구자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어쨌든 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에 일단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도르에 엄청 빠져 있는 홀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일단 제가 지금 제시하고 싶은 조금 성급할 수도 있는 질문은 ANT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논의하셨던 거랑 앞서 질문자가 하셨던 질문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은 문제는, 저는 제 알도르 이론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문이나 문제를 남기는 그것들의 공통된 어떤 이유가 뭘까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아주 이론적으로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말해서 라틀로가 너무 충실하게 권력의 문제에 머무르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대적 지식의 전통에서 봤을 때 좀 객관적인 지식이나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유의 논리지식으로 말하면 지하의 전통이 그것을 권력의 의지로 상대화하는 비판 작업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지상의 지식과 지하의 비판의 근대적인 분할 자체가 라뚜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라뚜르가 스스로를 실제론자라고 말하고 리얼리티를 사고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실제론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그 기원전 몇 천 년에 죽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폐렴균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근대 과학자가 폐렴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폐렴균으로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반실제론적인 문제가 하나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셨던 아마 정치성이나 규범성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선의 문제를 아마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초기 개코원 순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라뚜르가 원칙적으로는 개코원 순위도 인간과 동등한 사회적 행위자이고 정치적 행위자이지만, 실천적인 수준, 능력의 수준을 봤을 때
인간과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수준에서 이론적인 대칭성을 도입했을 때 새로운 비대칭성이 모습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회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자를 거대한 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원숭이에서 문명인까지 가는 그 옛날 진화론적 묘사 같은 점점 두 발로 일어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진화론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권력의 문제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물론 그 권력이 비인간 행위자들한테까지도 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새롭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참신하고 배울 점이 여전히 많은 이론이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주범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선에 대한 문제를 사고할 때는 굉장히 무력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라뚜르가 그 계급이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근대적인 잠재로 약간 폐기하는 듯 했다가 마지막에 그 녹색 계급의 출현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정치적 전해를 이해하려면 라뚜르 본인이 머무르고 있는 그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네네. 아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그냥 그래서 사실 이거를 라뚜르가 이제 살아있었으면 해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형한테 두 가지로 하고 마지막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라투르나 그런 이름만 들어봤지 잘 몰라서 이번에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만은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저는 화이트헤드를 좀 들고 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라투르의 ANT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이론에 쓰이고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퀀텀 오브 익스플레네이션이나 아니면 과정과 실제라는 것처럼 과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이론에서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시간 제약 때문인지 약간 그 교수님의 설명이나 라투르에서 과정 혹은 시간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었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떠올렸던 이유가 아까 그 프로포지션에 있어서 절대적인 참이나 절대적인 거짓이라고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자체는 시간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정동 뭐 이런 게 잘 모르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어떤 뭐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가짐인 그런 정동이 액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변형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왜 정동이란 단어가 그 단어를 썼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단어도 있고 정동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건 아마 스피노자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관념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하지 않는 사유의 양태를 정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관념이나 사유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거기서 정동이라고 쓰신 이유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질문을 네, 아니 뭐 다들 저 세 분 모두 저 좋은 질문이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특히 두 번째가 재밌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늘 던지는 질문인데 연구자가 이건 이제 네트워크 어떤 연관을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 아마도 최근에 라뚜르 이론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영국의 사회 이론가들 중에 한 분이 그 리서치 네트워크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서 제가 그분이 이제 거기 어셈블리지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리서치 어셈블리지인지. 근데 어쨌든 라뚜르나 들러지나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이제 인터랙션 개념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진매라고 다른 건데요. 인디비주얼리 두 개가 다 있고 그다음에 이 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 사건이 일어날 때 둘이 변형되면서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말벌과 난초처럼. 누구야? 그 갱따 메이야수가 얘기하는 코릴레이셔니스트 아니냐. 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빅뱅은 그럼 없는 거냐? 선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의 사건들이 다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빅뱅은 1900 뭐 빅뱅에 대한 이론이 이제 나왔을 때부터 그 이전에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라뚜르는. 그래서 아예 그걸 이렇게 숨기질 않고 나는 코릴레이셔니스트다라고 공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론의 문제에 그런 식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다른 문제지만 저는 그 부분이 저도 똑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 깊게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성과 규범성, 특히 선악 이런 이제 선악의 문제는 참 참신한데 왜냐하면 그런 언어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도덕의 문제잖아요. 선악의 코드라는 거는. 근데 라뚜르한테는 도덕의 코드는 없습니다. 코드는 스트롱, 위크만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걸 권력의 코드라고 본다면 모든 것은 강하거나 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프리도미넌트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뚜르 ANT 이론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키아벨리적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부르디유나 푸코랑 또 그 점에서는 비슷해요. 냉정해요. 행위자들이 동등하지 않아요. 공론장 안 만들어져요. 왜? 자본이 달라요. 소유된 자본이. 힘이 달라요.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고 그걸 밀고 나가다 보면 발견되는 또 약점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직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는수록 선악 고민을 안 하게 돼요. 이걸 잘 모르겠는데 고민이 잘 안 돼요. 선악이. 니체적 인간이 되셔. 그런가요? 이게 잘 무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하나는 진화론에 관해서는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뚜르는 명백하게 다윈적 진화나 혹은 포스트 다윈적 진화론자들과의 그 포지션에서 상당히 자신의 그 ANT적인 그 입장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최근에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페이싱 가이아에 또 드러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저 화이트헤드 과정 개념은 제가 뭐 화이트헤드 철학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지를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라뚜르나 들레즈나 따르드의 철학은 뒤르케임이나 부르디유나 푸코나 라깡의 철학보다 과정 관계론적이에요. 기본 프로세스라고 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관계론이 깔려 있어서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예를 들면 루카치한테 뭐 막시스트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듯이 워낙 깔려 있어서 프로세스 개념은 그냥 녹아 들어가 있다. 모든 것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어펙트는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가 이렇게 리프레젠트 되고 뭔가 이렇게 되기 전에 힘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모든 종류의 인터랙션을 가리키는 넓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감정이라는 말하고 대비돼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깊게 엄밀하게 구분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구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말 중에 정동이란 말이 조금 잘못 사용됐을 수 있긴 하지만 그 개념은 엄밀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감정과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프리인디비주얼하고 프리컨셉추얼하고 프리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수준에서 흐르는 에너지. 따르드로 얘기하면 믿음과 욕망, 들레즈로 얘기하면 욕망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의 작용들이 정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죠, 그게. 사회과학이. 아직은 그걸 어떻게 잡을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예. 네, 선생님, 저희 래핑할 필요 없죠. 너무 저희 이런 지식 공동체,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절시키고 저희들이 지속되는데 어떤 이 선생님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아마 가브리엘 따르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면 저는 이제 몇 년간 안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와서?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선생님 행위자 연구하면서 사건성을 말씀하시면 그 사건성은 놀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 놀람의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해 주신 김홍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